예, 월간 휴넷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확실성 시대의 신사업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이복연입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시작한 거는 IMF 때, 이제 IMF가 끝나가던 시절에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외국계 회사를 다니다가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에서 신사업과 사업 기획 쪽 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 중반에 이제 스타트업 쪽으로 넘어와서 스타트업과 대기업들 사이에서의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대기업들의 신성장 동력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걸 전담하는 패스파인더넷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저희가 신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찾는 것에 대해서 대기업 직원들 혹은 기존 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견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장에 대한 갈증은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제 말씀들을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조건으로 많이 거세요. 그러니까 좀 세상이 없고 혁신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 경쟁자하고 확실하게 차별화되는 서비스, 그리고 좀 수익 모델 중에서 남들이 따라하는 거 말고 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찾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객들이 와우, 멋있다. 이제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신사업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신사업에 대해서 들여다보시다 보면, 이제 당연히 이렇게 세상에 없는 기술이고 놀라운 기술이어야 되니까 관련 기술이나 부가가치 요소들을 전부 우리가 내재화하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도 하세요. 그리고 물론 조건으로 이제 기존의 사업들이 있으시니까 그것과 연계성이 높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요약하자면 새롭고 남다른 기술, 남다른 아이템, 남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나오는 신사업이어야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 저런 식으로 신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2024년 현재의 시점에서 봤을 때도 저런 방식의 접근이 꼭 정답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 의견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연찮게 이제 이 그래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그래프가 이렇게 위아래로 요동을 치던 지난 한 20여 년 시기를 제가 커리어를 밟아왔습니다. IMF 때는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아주 크게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위기 때도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에 가까웠고, 코로나 때 큰 위기였습니다. 그 큰 위기들 중간에도 닷컴 버블이 붕괴한다던가 카드 대란이 난다던가 혹은 중국 쪽에 나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드 사태 전후로 해서 굉장하게 시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한 20몇 년 동안에 이렇게만 봐도 한 6번 정도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3, 4년에 한 번씩 계속 위기가 반복됐던 건데, 근데 이런 위기들은 굉장히 치명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는 답들이 좀 보였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가령 우리나라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상처를 줬던 IMF 때 같으면 이게 기업들이 사업을 너무 넓게 벌리다 보니까 생겼던 문제들을 수습하면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거에 답을 찾고 있다 보니 오히려 좀 기업들이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 시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 때만 해도 국내 기업들이 아직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던 때이기 때문에 선진 기업들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가령 GE라든지 IBM이라든지 일본의 토요타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벤치마킹 대상 삼아서 굉장히 열심히 그애들을 비슷하게 따라가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같은 식의 어찌 보면 동기부여가 되는 시점이기도 했죠. 그리고 저 전략들은 맞아떨어져서 2000년대 중반이 되면 2004년도 같은 때가 되면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서
TV 부분에서 소니를 잡게 되고, 그리고 90년대 굉장히 나쁜 평가를 들었던 현대차 같으면 2000년대 중반이 되면 미국 시장에서 다시금 가성비 높은 차, 가성비 높아서 일본 차의 대안으로 존재할 수 있는 차라는 평을 들으면서 시장에 안착하게 됩니다. 금융위기 때도 보면 우리나라가 찾아낸 솔루션은 중국 및 동남아 쪽에 진출을 하자라는 거였고, 저 때가 또 모바일 기술이 본격적으로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니까요. 그러면서 저런 새로운 시장들을 찾아서 국내 기업들이 위기를 돌파해냈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모 대기업에서 진행됐던 전략회의들 같은 데서 반나절 정도 진행되는 회의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국이라는 이름이 60번도 넘게 언급이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을 통해서 성장의 새로운 단초를 찾았고 금융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2010년대 중반이 되면 사드 사태가 터지고 이번엔 반대로 중국을 떠나서 원래 우리가 집중했었던 북미와 유럽 시장으로 유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롭게 장착한 무기는 K컬처라는 거였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한류가 코로나 시기 동안 폭발했고, 그리고 만약에 K컬처의 영향을 받지 못했던 비즈니스 사업들을 운영하시던 분들 같으면 그 기간 동안에 스타트업들에게 본격적인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때가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융성하던 때였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던 거죠. 그리고 역시 스타트업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의 스타트업 중에 하나였던 테슬라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나라가 2차 전지 분야에서 굉장히 큰 성장을 하게 되고 반도체를 넘어선다라는 평가까지 한때 했을 정도로 크게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상 밖의 위기들은 많이 생겼지만 그때마다 돌파구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그럼 지금도 이렇게 과연 우리가 돌파구를 쉽게 찾을 수 있냐라고 보면 이건 조금 머리 아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을 세우시거나 연말에 사업계획들 세우실 거고, 그 다음에 신사업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사업계획서 세우고 사업성 평가 같은 것들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고려하는 요소들이 외부적인 요소들의 영향력을 따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죠. 뭐 정치적인 영향력, 경제적 매크로 이코노믹스의 영향, 그리고 사회적인 거, 그리고 기술적인 영향력을 따져보는 걸 패스트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는 저 중에서 한두 군데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돌파구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앞서 코로나 이야기 때처럼 코로나가 터지니까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돌파하는, 기술적인 브레이크스루를 통해서 돌파하는 식의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그런데 지금 2024년의 현재의 모습을 기준으로 보면 일단 정치적으로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러시아가 사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거라는 걸 예상한 사람은 정말이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갑자기 작년 여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침공을 하고, 혹은 올해 11월에 미국 대선에서 과연 누가 이길 거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기가 시작된다 그러면 우리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 사실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당장 지금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토로 침공을 시작했으니까 유럽의 가스값과 중동의 기름값이 동시에 올라가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 과연 이 일들이, 이런 식의 예측 불허의 일들이 앞으로 언제쯤 정돈이 될까? 아무도 예상하기 힘듭니다. 정치만 그런 거냐? 경제적으로도 보시면 미국의 지난 2년 동안의 이자율 상승률을 보시면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사실상 제로금리에서 5%대까지 올라오는데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 정도로 시대가 경제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기에 우리가 과연 일을 해나가고 예측을 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대응을 한다라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과연 우리가 기존에 잘했던 거를 가지고 새로운 신사업의 시너지를 찾고 하는 게 적절한 접근이냐 같은 거에 의문이 드는 거죠. 이러다가 만약에 미국 경제가 우려되는 것처럼 내년에 정말 침체로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중심의 어쨌든 북미 중심인데 북미 중심의 우리나라 수출 경제가 과연 충격이 없을까 걱정되는 거죠.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코로나 때 우리가 다 겪어봤지만 바이러스는 최근 들어서는 4, 5년에 한 번씩은 계속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저희가 겪는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더위 관련되는 거의 모든 기록들이 올해 다 깨지고 있거든요. 과연 내년, 내후년에는 어떤 일이 기후 관련돼서 변화가 생길까? 이게 기업들한테 사업적으로 과연 기존과 동일한 환경을 얘기할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환경을 얘기할까?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기술을 많이 들여다봅니다. 가령 2017년, 18년에 굉장히 핫했던 블록체인 기술. 세상을 다 바꾸는 IT 기술일 거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에 와서 블록체인이 과연 그 정도로 임팩트 있는 기술이냐 라고 얘기하면 어렵죠. 그것보다 더 했던 거는 메타버스입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에 모든 게 다 온라인에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누구도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불과 3, 4년 사이의 변화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캐즘을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전기차도 저게 과연 불과 2년 전에 테슬라가 전 세계 최고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고 대한민국의 모든 제조업체들이 2차 전지에 관련돼서 투자를 하던 그 시기의 평가와 유사하냐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지금 각광받고 있는 AI도 우리가 대기업들이 명운을 걸 정도의 기술이 되는 거냐라는 거는 역시 불투명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보장되는 거나 명확하게 저 방향이다라고 하는 게 없는 거죠. 예전의 위기들은 IMF부터 시작했던 그 수많은 위기들은 분명히 큰 위기였지만 돌파구가 존재했었던 것 같습니다. 비교적 믿을 수 있는 돌파구가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패스트의 모든 영역에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다고 하면 기업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신사업을 안 하고 기존 사업에서 잘 매출 만들어내고 수익 성장을 지속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먹구름이 좀 걷어지고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 다시 신사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매출액 추이와 영업이익 추이를 보면 안타깝게도 기존 사업의 성장이나 기존 사업의 영업이익만을 기대고 성장을 잘할 것이다, 맑은 하늘이 언젠간 펼쳐질 거다라고 버티기에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국내 기업들이 2021년, 2022년에는 사이에는 매출액이 성장을 크게 했지만 저 숫자는 사실 삼성전자랑 한전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드러내고 나면 저 숫자가 나올까라는 거에 대한 의문도 좀 들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영업이익입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률이 5%대라는 뜻은 5%대 전후 정도가 된다라는 뜻은 지금 같은 이자율에서는 사실 은행에다가 맡겨놓고 아무 리스크 없어도 3%가 넘게 나오는 시대인데 저 정도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는 기존 사업이라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죠. S&P 500 쪽에 있는 기업들의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10%대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들까지 있는 거 보면 국내 기업들의 기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위기니까 저것만 붙잡고 매달려보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취약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의 접근 방식, 즉 기존 사업 내에서 미진출 영역을 나아가거나 혹은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를 항상 중심에 놓고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글로벌 기업을 벤치마킹하거나 아니면 산업이나 학계에서 유망한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들의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사업을 추구하는 방식이
이 불확실성 시대에, 이 총체적인 불확실성의 시대에 과연 어울리는 접근이냐라는 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아차하면 신사업을 하지만 기존 산업의 문법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시장을 리딩하는 업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시장 추종자의 위치에 머무르고, 시장 추종자의 위치에 머무르다 보면 신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장이라고 하고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레드오션이고 아니면 캐즘만 존재하고,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 보면 기존 사업도 위기고 신사업도 위기인 상황을 봉착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시각은 기존에 우리 대기업들이 추진해왔던 신사업의 방식은 잘 보시면 고객이 빠져 있습니다. 전형적인 공급자 마인드라고까지 비판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얘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존 사업의 중심에 놓고 다른 기회가 보이면 옆에 가서 조금씩 붙여가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게 충분하게 혁신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면 많이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정답이 있으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아까 이렇게 패스트 전체가 불투명한 것처럼 정답이라는 거는 존재하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익숙한 방식이 아닌 조금 다른 시각을 고민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는 대응 전략은 결국은 우리에서 출발하지 않고 고객과 시장에서 출발해서 고객과 시장을 찾아내려는 노력, 그 자체가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프로세서 분야,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주는 반도체를 우리가 프로세서라고 하죠. 그 프로세서 분야에서 유명한 말 중에 하드웨어 복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드웨어 복권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건 단지 프로세서가 데이터 처리하는 용량이 크고 빠르고 같은 게 아니고, 이 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고객, 즉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가장 적절한 프로세서를 찾기 마련이고, 그 가장 적절하게 선택된 도구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하드웨어 복권입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 복권이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얘기는 사실은 지금 최근에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기업인 엔비디아의 사업 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인데요. 엔비디아는 흔히 이야기되는 얘기로 지난 20년 동안 하드웨어 복권에 계속 당첨된 회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엔비디아는 처음에는 일반 범용 프로세싱, 그러니까 범용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게 아니고 게임에서 그래픽을 빨리 높여주기 위한 GPU라는 거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게임용으로만 판매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작으니까 게임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범용적인 데이터의 대용량의 병렬 처리가 필요한 프로그래밍 모델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도 만들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기들의 GPU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의 노력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는 슈퍼컴퓨터 프로그램용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기들의 칩들을 공급하고 칩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 되면 개발자들에게 공짜로 제공해주는 마케팅 등을 계속 진행하고, 그러다가 주도권이 머신러닝 쪽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머신러닝 쪽의 학자와 개발자들과 연구소들에게 자기들의 제품을 쓸 수 있게끔 개방하고, 그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다시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니까 블록체인 고객들에게도 반복하고, 그리고 생성형 AI 프로그램, 최근에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업체들에게 이 자기들의 GPU가 다른 프로세싱 유닛, 대표적인 게 CPU죠. CPU보다 월등하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그 성과들을 전달해 주면서 차츰차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키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고성능의 칩을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내면 고객들이 쓸 거야 라고 엔비디아가 생각한 게 아니고,
고객들이 저런 방향으로 저런 칩을 저렇게 사용하고 싶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서 이렇게 공급해 준다면 고객들에게 조금 더 편리성을 제공해 주고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노력을 25년에 걸쳐서 해온 거죠. 그리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시가총액 평가를 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 노력하면서 고객과 시장이 변해가는 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의 시스템을 최적화하려고 노력한 거지, 자기들이 최고의 제품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니들이 와서 써라 라고 하는 시선이 아니었던 거죠. 두 번째의 대응 전략은 기존의 사업의 문법에 도전하라입니다. 기존 사업의 문법에 도전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뭐 무슨 얘기냐라고 싶으실 텐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장갑차가 하나 보입니다. 이렇게 군사 분야 쪽에 관심 없으신 분들에겐 저게 장갑차인지 탱크인지조차도 잘 모르시겠지만, 저 장갑차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레드백이라고 하는 보병 전투 장갑차입니다. 뒤에 보병들을 태우고, 차 뒤에 보병들을 태우고 전투 장소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보병들은 내리고 이 보병들에게 필요한 화력 지원을 해주면서 버텨주는 전투차인 거죠. 아니, 국내에서 저런 식의 장갑차를 개발한 게 수십 년인데 뭘 저게 기존 사업의 문법에 도전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기존의 국내 방산업체들은 사실은 안타깝지만 규모들도 작고, 그러다 보니 주로 국방부에서 야, 우리가 이런 제품이 필요하니까 니들이 돈 줄 테니 니들이 개발해가지고 우리한테 납품해 라는 식으로 국방부에서 수주를 해주지 않으면, 발주를 해주지 않으면 국내 방산업체들은 신제품을 개발하는 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제품 개발하는 데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신제품 개발을 했는데 국방부가 채택 안 해주면 팔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방부 발주가 나와야 그때서부터 기술 개발하고 그때서부터 신제품 개발하는 게 수십 년간의 국방 기업들의 문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부에서 발주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한국 국방부가 이걸 채택할지 안 할지조차의 언급도 없는 상황에서 독자적으로 장갑차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장갑차를 개발해 가지고 호주의 장갑차 수주권에 참여해서 독일 기업을 이겨내고, 여기 표시된 것처럼 호주와 3조 원의 계약을 만들어냅니다. 여전히 저 제품은 국내에서 과연 국내 국방부가 채택할지 안 할지는 명확하지 않은 제품이지만, 하나는 더 이상 국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고객들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국방부에 발주가 있어야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해가면서 기존 문법을 넘어서는 형태로 사업에 도전했고 성과를 만들어낸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업 내에서 기업가 정신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인력들과 자본과 이게 있는데 기업가 정신이 당연히 몇십 조, 몇백 조짜리 회사들인데 기업가 정신이 없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로 갈수록 사실은 대기업이 되었다는 뜻은 기존의 사업에 최적화된 조직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최근에 애플의 아이폰 발표를 보시면 애플이 올해 말 정도에 내놓을 아이폰용 AI의 채택한 소프트웨어가 애플이 독자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지분을 들고 있는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를 가져다 쓰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걸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게 대단한 기술이긴 하지만 이미 기술이 개발된 이상 사실 수만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데리고 있는 애플이 불과 수백 명 정도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데리고 있는 오픈 AI 기술을 가져다 쓰는 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혹은 왜 애플은 이거를 독자 개발을 못 해가지고 오픈 AI를 가져다 쓸까라는 게 의문스러우실 텐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면 애플에 있는 수만 명의 개발자들은 애플이 가지고 있는 기존 제품들을 최적화하고 그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챗GPT 같이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업 내에서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처럼 이제 기존 기업에서 저희가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기존 기업의 임직원들이 창업가처럼 일을 하면서 오너십을 가져달라라고 하는 기대인 거죠. 경영진의 기대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기존 기업에 있는 인력이 덜컥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부에서 기업가 정신을 관철시키겠다라고 하시면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로 부딪혀야 될 숙제는 관료주의죠. 대기업은 성장이나 혁신만큼 중요한 게 안정성이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대기업이 관료주의적이다라고 해서 틀렸다가 아니라 대기업은 혹은 기존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어설프게 혁신을 추구했다가 오히려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관료주의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스타트업 창업가처럼 기존 기업의 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겠다 이런 식이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관료주의적인 이슈와 관련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과연 기업가가 기존의 임직원들이 이 문제를 쉽게 넘어설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거는 앞서 애플과 오픈 AI 사례처럼 기존 기업이라는 건 규모가 크더라도 결국은 기존 사업에 최적화된 조직인데 이게 기존 사업에 최적화된 조직을 갑자기 신사업 혹은 시장의 혁신 없던 거를 하기 위한 오너십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해가지고 덜컥 성과가 만들어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일인 거죠. 직원으로서 열심히 하던 임직원에게 갑자기 기업가 정신을 요구하면 성과가 나올 것이냐라는 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우리의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기업이 기존의 성장 방식, 기존의 사업의 문법에서 훈련된 우수 인력을 가지고 신규 사업에다가 투입해 가지고 그 인력이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걸 기대하는 건 조금은 어려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주니어 때부터 직원이 젊은 시절에 있는 직원부터 차츰차츰 기존의 문법과는 다른 문법으로 사업을 하는 훈련들을 시켜서 혹은 기업의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을 영입한다던가 그리고 최근에 대기업들 몇 곳에서 이제 시도하고 있는 형태처럼 미래 사업가라고 해가지고 기존 사업과 분리시켜서 새로운 다양한 신사업들을 책임 맡겨보고 이 인력들이 성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고 기회와 경쟁을 시켜내는 형태로 기업가 정신을 내재화된 인력들을 장기적으로 키워서 이 사람들이 대형의 신사업 그리고 시장을 혁신할 신사업을 대기업 내에서 만들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맞는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마무리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장표는 대만의 TSMC의 실적 추이입니다. 이게 최근에 정말 잘 나가는 기업이고 뭐 엔비디아와 같이 페어링해서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중에 하나죠. 시가총액이 대만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000조 원을 넘어서는 국내 대기업들 그 어디도 근접해보지 못한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해서 20년 전쯤에 제가 만났던 모 대기업 임원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자체 브랜드도 없고 자체 설계 기술도 없는 애들이 그 위탁 생산해가지고 매출 좀 나온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평가를 했었습니다. 뭐 그분이 틀렸다 맞았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없는 신기술이거나 뭐 반드시 임팩트를 줘야 되는 브랜드를 강화하거나 기발한 아이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신사업을 우리가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TSMC는 그런 평이 있는 기업입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아무리 작은 오더라도 고객이
발주를 해주면 최선을 다한다라는 평이 항상 붙어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충실하다라고 하는 기본기를 통해서 매출과 수익 성장을 확보하는 신사업들을 만들어 가시는 게 더 적절한 접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조금 더 궁금하시고 저 세부적인 논리가 왜 저렇게 나오게 됐을까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물론 제 얘기만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신사업들에 대해서 저런 시각도 있고 저런 기회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자연스럽게 아시고 싶으시다 그러면 오늘 제 말씀 이후에 잘 생각하시다가 10월 16일에 휴넷에서 진행하는 포사이트 코리아 포럼에 오시면 다양한 답해답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